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도 곳곳에 갑작스럽게 소나기 내린 지역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비가 온 후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일찍 찾아왔던 때이른 더위는 주춤해졌지만 아침 기온이 오히려 평년보다 내려가면서 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동부 산간엔 강풍이 불면서 서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봄 농사 시작한 농가에서는 기온 변화에 아주 민감하실 텐데요. 과수 농가에선 특히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장치도 가동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농장을 지키실 것 같습니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우면 농사 짓기는 한결 수월할 텐데 정말 날씨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예보죠. 올 가을 수확철까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때문에 농작물 피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텃밭 가꾸는 초보 도시농부들께서도 봄농사 걱정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텃밭 가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은 제철에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과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재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매실.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인 봄철 대표 식재료죠. 수확 시기와 가공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껍질이 연한 녹색이고 과육이 단단하며 신맛이 강한 청매. 녹색 상태에서 수확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노랗게 익는데 향이 좋은 이것을 황매라고 하죠. 그리고 청매를 쪄서 말린 금매, 청매를 소금물에 절여 햇볕에 말린 백매, 청매의 껍질을 벗겨 연기에 그을려 검게 만든 오매까지. 쓰임새도 각양각색, 맛도 새콤달콤. 다양한 음식과 민간요법에 자주 쓰이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까마귀처럼 까맣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매는 조선시대 단오날 임금님이 대신들에게 내리는 제호탕의 주 원료였습니다. 동국세 시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탕을 마시면 갈증이 풀리고 정신이 상쾌해진다라고 기록돼 있죠. 가래를 사귀고 구토, 갈증, 폐결핵 등을 치료하며 숙취 해소에 효과가 탁월한 맞는 한약재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사람. 비에 젖은 매와 꽃이 떨어지던 날 그 꽃잎 밟고 떠나간 사람. 나훈아 씨의 매우라는 곡인데요. 노래처럼 매화꽃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따끈한 매실찬장과 함께 추억 속으로 낭만 여행 함께 떠나보셔도 좋겠네요. 매실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매실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농가소득은 오른 반면에 어가소득은 줄었다는 통계청의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농가소득은 4,776만 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난 반면에 어가소득은 5,239만 원 정도로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들 소득 중에 실제 농업을 통해 올린 소득인 농업소득은 1,296만 원으로 전체 농가소득 27%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업소득은 1,967만 원 가량으로 3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농업과 어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실제 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게 농어민들이 제기하는 주장이 있는데 지난해 상황 그럼 좀 어떤 겁니까?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농어가 소득은 농업 소득 그리고 농업 외 소득, 비전 소득, 비경상 소득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서 통계가 작성이 되는데요. 네. 이게 농업 소득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농어민이 1년 수입 중에 본업으로 번 돈이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농업소득은 1,296만 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농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1%, 그리고 어업소득은 전년 대비 13.4%가 줄어든 1,967만 원 가량을 나타내면서 네. 이게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5.1%포인트 하락한 37.6%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런 중에도 겸업소득은 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이 겸업소득은 농업 외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농어가가 농업 이외에 음식 숙박업이나 아니면 도소매업 같은 다른 유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농가 겸업소득은 551만 원 이렇게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해서 11.7%가 늘었고요. 어가도 724만 원 가량을 나타내면서 17.9%가 늘어난 것으로 추사가 됐습니다. 네. 6차 산업 얘기를 하는데 농업 이외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겸업소득이 늘어난 데 대해서 통계청에서도 음식 숙박업이나 도소매 그리고 또 가공업 등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 자료를 들여다봐도 증가폭이 유독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앞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게 이야기를 좀 청취하시는 농어민 중에서는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또 느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했고 또 그리고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다. 또 그리고 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어려웠다는 게 그간 농어업계의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통계청의 농어가 조사가 이게 유일한 국가 통계이긴 하지만 농업 부분은 3,000개 농가 그리고 어업은 1,000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샘플 조사라는 점도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농지연금 제도도 있는데 산림 분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는 사유림을 매수해서 국유림으로 해서 확대하는 사업 이걸 추진 중인데요. 예, 지난 2018년에는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통해서 2028년까지 전체 산림 면적의 28%가량을 국유림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유림 매수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매 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쪼개서 이제 주기 때문에 다른 연금 상품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10년간 연금처럼 주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매매 대금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일시로 받지 않고 연금처럼 받을 경우에는 이게 매매 대금 이외에도 이게 이자액 그리고 또 그 10년간 이에 쓸 수 있는 시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아니면은 둘러싸여 있어서 국유림 경영 관리에 필요한 산림 지역 그리고 또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나 산림 보호 지역 그리고 국립수목원의 완충 구역하고 제주 곶자왈 등과 같이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자,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재단과 공동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 또 해양관광체험단 모집에 들어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은 올해가 6번째인데요. 우수해양관광상품 부분 그리고 또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아이디어 공모 부분을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해양관광상품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관광상품을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선정이 되면은 상품당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부분은 원래 신설된 코너인데요. 이거는 해양 관광상품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면 컨설팅과 함께 활동비가 3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관광체험단은 말 그대로 체험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양 레저 관광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로 참가할 수가 있고요. 단 과거에 우수 해양 관광 상품으로 선정된 것을 1개 이상 포함해서 4일 이내로 이제 마련된 국내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중에 45개 팀 가량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험당으로 선정이 되면은 1인당 최대 25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공모는 내달 22일까지고요. 이달 22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텃밭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꽤 좀 쌀쌀했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어떤 옷을 꺼내 입어야 될지 고민됐습니다. 네, 낮엔 분명히 더워질 텐데. 네, 맞아요. 아침엔 진짜 또 근데 춥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참. 어제도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린 지역도 있었고 최근 비 소식 몇 번 있으면서 텃밭 풍경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번에 걸쳐서 내린 비로 작물이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추며 상추와 같은 엽채류들은 벌써 수확을 몇 차례 했고요. 네. 수확을 잘해주면 또 작물들은 덩달아서 또 다시 부쩍 자랍니다. 야, 그게 참 큰 기쁨일 텐데 이렇게 보시면 수확을 잘 안 하는 텃밭 주인들도 계시다고요? 네. 텃밭을 다니다 보면 수확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눈으로만 보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관상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수확을 해서 가져가면 또 씻고 손질하고 하는 다듬는 일이 본인의 일이 된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수확을 양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길러내서 그냥 양보를 해 주시네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농사의 완성은 또 요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확을 해서 드셔보셔야 농사의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맞아요. 확인도 해봐야죠. 네. 내가 기른 게 어떤 맛인지. 자, 수확하는데도 요령이 필요할 텐데 오늘 좀 배워볼까요? 네. 상추는
잎사귀 한 장 한 장을 따먹는 잎상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기째 수확하는 포기상추나 이제 구슬상추라 그래서 양상추 계통이나 또 버터헤드 종류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궁채라 그래서 줄기를 먹는 또 상추가 또 따로 있어요. 요즘 많이 반찬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상추 종류를 잘 따져서 이렇게 보시고요. 주로 이제 잎상추 같은 경우를 수확할 때는 좀 상추는 밑에 흙하고 닿는 잎은 좀 따주고요. 먹을 잎은 그 위에 달린 잎부터인데요. 잎을 딸 때는 줄기에 가깝게 집게 손가락을 놓고 살짝 돌려서 이렇게 따주게 됩니다. 네.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줄기에 이렇게 상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돌려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딸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뜯어오라고도 하고 또 상추를 뭐 젖혀서 이렇게 수확한다라고도 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상추 잎만 이렇게 따오는 그런 아이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줄기에서 잎자루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수확을 해야 또 올라가서 또 위에 걸 또 다시 수확하게 될 때 그렇죠. 편하게 됩니다. 네. 이걸 어떤 표현으로 쓰셨었죠, 관장님은? 상추 잎을 따는 걸 네. 지른다고 하셨었네. 젖힌다고. 젖힌다고. 네. 젖힌다고. 네. 살짝 돌려서 깔끔하게 딴다는 거. 이렇게 해야 나중에도 진짜 더 편해지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작물들에도 이런 요령이 있겠네요. 네. 아욱이나 쑥갓과 같은 작물을 수확할 때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고개기 순을 수확합니다. 잎을 하나하나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생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갱이 순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드시게 되면 그 아래에 있던 잎 사이사이에서 또 곁순이 자라서 다시 고갱이 순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래도 될까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거군요. 네. 또 그 고갱이 순을 이어서 계속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죠. 계속 늘어나니까 수확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꽃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질과 같은 또 일부 허브 종류도 이렇게 수확을 해서 수확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수확을 하는 거고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수확 가위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위도 하나 있으면 좋고 이제 상추는 손으로 이렇게 젖혀가면서 따면 되겠습니다. 텃밭 가꾸는 분들 이제 이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일이 더 많아질 그런 시기인가요? 네, 일이 많은 시기인데요. 흔히 이제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밭에 가면 꼭 할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자국 소리 들려주기 위해서 그냥 휙 돌아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솎아주기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길이 간 곳은 다시 방문했을 때 확연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농사하는 재미이기도 하겠죠. 네. 부지런할수록 또 보답을 해주는 건데 맞아요. 솎아주기, 수확도 이렇게 자주자주 할수록 수확량이 늘어나는 건데 솎아주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씨앗으로 파종한 경우에는 솎아주기를 해야 하는데요. 씨앗을 많이 파종했기 때문에 잎들이 겹치면 솎아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봄에는 잘 자란 포기를 수확해서 거기에 가려져서 자라지 못한 포기를 키우게 되고요. 이렇게 잘 자라서 먹을 만한 것을 수확하면 계속 자라나는 포기들을 소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가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자랄 정도의 간격을 남겨서 이후에는 잎이나 고갱이 순 단위로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됩니다. 봄에는 날씨가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먼저 잘 자란 것을 소금 수확을 하게 되고요. 가을에는 날이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덜 자란 포기들을 솎아내서 초기에 잘 자란 포기를 끝까지 키우게 됩니다. 봄, 가을이 반대군요. 네. 자, 솎아주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엔 어떤 작업을 준비해야 할까요? 웃고름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웃고름도 봄에는 3주마다 그리고 가을에는 2주마다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도 소금 작업과 같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키우지만 가을에는 초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주마다 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거름을 줄 때는 작물이 들이우는 그늘을 따라서 홈을 파고 거기다 퇴비를 넣어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옷걸음을 줍니다. 작물이 들이우는 그늘 근처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잔뿌리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자그맣게 하는 일들이 쌓이면서 농부의 손길을 따라 작물들은 성장하고 그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게 되겠죠. 밭에 가면 할 일 반드시 거르지 마시고 꼭 애정어린 손길로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할 일이 많네요. 수확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걸음도 줘야 하고. 날씨도 일단 좋으면은 이제 잘 맞춰주면 이제 물 주는 것도 좀 수고를 덜 수 있을 텐데 요즘 아침 기온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10일 간격으로 있는 초복, 중복, 말복 중에서 중복, 말복 사이가 20일이라고 해서 이제 월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복 기간이 30일이나 돼서 매우 더운 날씨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또 이렇게 기상청도 그런 날씨라고 예보를 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5월 초인데 날씨가 아직도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고추와 같은 열대 작물들은 심어야 할 농가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미 심어 놓으신 분들의 밭을 보면 고추 잎이 물에 이렇게 젖은 것처럼 냉해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냉해를 입게 되면 고추가 성장도 하지 않고 병치레도 많아지고 그만큼 또 수확량도 줄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좀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5월 중순경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좀 10도 최저 기온 10도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추 모종을 밭으로 옮겨 심을 분들은 그때를 좀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볼까요? 5615님께서 봄에도 양파를 심나요? 보통 보니까 가을쯤에 심고 월동을 하던데요. 요즘 텃밭에 심어도 될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봄에도 양파를 심습니다. 봄에 심는 양파는 이제 조생종 품종 정도로 돼서 좀 짧은 시기에 이렇게 구가 커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심으셔도 됩니다. 그럼 모종 가게에서 파는 건 지금 심어도 되겠네요. 네. 8117님, 고양시에서 작은 텃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방울토마토 농사에 늘 실패합니다. 열매가 잘 열렸다가 나무가 시들어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시면서 재배 요령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줄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이제 애벌레가 있어서 네. 이렇게 아마 시드는 병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방울토마토 근처에다가 바질이나 이런 그 고수와 같은 그 향기가 좀 진한 작물을 같이 심어주시면 그런 애벌레들이 이제 꼬이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토마토만 쭉 줄지어 심으셨었나 봐요. 네. 두 번째로는 꽈리고추를 참 좋아하는데 매워서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맵지 않게 재배하는 법이 있나요? 하셨어요. 저는 꽈리고추가 매운 게 좋은데 싫으신가 봐요. 취향이 또 다 다르시니까. 네. 예. 이 고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되게 풋고추인데 굉장히 매워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있잖아요. 예. 예. 그건 물 관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물을 굶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얘도 화를 내죠. 예, 성을 내죠. 그래서 물을 근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뿌리 주변에다 두툼하게 이렇게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로 멀칭을 해서 네. 뿌리 쪽에 수분이 항상 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맵지 않은 고추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박종수님은 농사 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되나요? 하셨어요. 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문의하시면 박정수님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이합집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나라와 연합하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에 반한 나라와 등을 돌리기도 하는 바야흐로 세계는 합종 연횡의 시대로 돌입한 듯합니다. 합할 합자의 세로종자 합종은 세로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나라끼리 똘똘 뭉쳐서 강한 나라에 대응한다는 전략이죠. 유럽의 나라들이 서로 뭉쳐 나토 연합체를 만들고 공동으로 국방과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합종의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을 연자의 가로 행자 연행은 가로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뭉치고 인도나 중국, 북한 등과 친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연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종과 연행은 자국의 이익과 생존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합종연행의 근원은 중국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화와 생존의 갈림길에 처했던 전국시대의 중국은 1강 6소의 국제적인 역학구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1강은 진나라였고 6소는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렇게 6나라였습니다. 합종책은 서쪽의 강대국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동쪽의 약소국인 육국이 종으로 연합하여야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연행책은 6나라가 각자 생존을 위해서 강대국 진나라와 횡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전략이었죠. 합종책을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가는 외교관이었던 소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로 유세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가 당시 제후들을 설득한 논리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강대국 진나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나머지 6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둘째는 진나라에 대한 개별적인 굴복과 화해는 영원한 종속을 가져올 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연행책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정치가는 장의였습니다. 강대국 진나라와 연합하여 자국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전국시대는 바야흐로 세로로 연합하고 가로로 뭉치는 합종 연행의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생존을 위해서 합종과 연행이 자유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나토가 미국과 합종하여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냉정한 국제 질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생존을 위해 어떤 외교 전략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명분이나 이념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안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었죠. 어땠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20억 원 고문료를 집중 부각했고요. 국민의힘은 후보자 공직 경력에 비춰 정당한 대가라고 감쌌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고액 고문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 없다라며 이른바 전관예우는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후보자가 과거 통상관료 시절 외국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월세를 받은 것도 문제 삼았고요. 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과거 노무현 정부 총리 후보자 시절 이미 검증된 내용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화가인 이 배우자의 그림이 이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근무하던 시절 전시회에 출품이 됐었고, 이후 고가에 판매된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이 본인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공직에 있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다라며 부인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자 청문회에선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그리고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원희룡 후보자가 이재명 후보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을 불법 국고 손실이라고 몰아세웠던 걸 상기시키며 구태, 내로남불이라고 나르세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공적 용도로만 쓴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청문회장에 내놓진 않았습니다. 또 오등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자는 이 오등동 공원 사업은 개발 이익이 8.91%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다라면서 이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민주당은 장남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사에서 일한 것 아니냐라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진 후보자는 도박이 아니라 이 넓은 의미의 게임 개발사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된 것은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칼럼 등에서 친일 역사관을 내비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그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고요. 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청문회를 기다리는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이 논란이라고요? 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박사 논문을 짜집기해서 학회지에 발표했다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그 제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자 이성만 씨인데요. 이성만 후보는 지난 1999년 한국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박사 논문을 1년 6개월 뒤 김인철 후보자가 정책학회부에 거의 비슷한 논문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만 후보는 지도교수의 도움이 컸다라며 지도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베낀 것이 아니라 제자가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논문을 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발표된 논문을 요약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배된다라는 지적이고, 여기에 김인철 후보자는 이렇게 발표한 논문에 연구비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성만 씨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 논문의 최종 심사를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김인철 후보자가 술을 마시다가 이 박사 술 한잔 받게라는 말로 통과를 시켰고, 이 논문이 통과된 이후 술집 종업원들이 함께 축하해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경찰이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관련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재명 고문 자택 등 이 사건 관계인의 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전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이 성남FC 구단주를 역임을 했었는데, 당시 대기업이 성남FC를 후원하고 대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위탁 가정에 맡겨진 13개월 아이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위탁 가정에 살던 13개월 남자아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고요. 이 소방당국이 곧바로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숨졌습니다. 그런데 검시를 한 의사가 아이의 손과 발에 멍 등에 상처가 있고 또 얼굴에도 화상 자국이 있어서 학대가 의심된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이 숨진 아이는 입양되기 전에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양육되고 있었고요. 최근 입양할 가정이 정해져서 법원의 허가 등의 절차가 끝나면 곧 새로운 부모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위탁모는 사고 당시 아이가 우유를 먹고 자다가 구토를 했고 다시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의식이 없어 보여 신고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부는 5년째 위탁 가정을 하면서 대여섯 명의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입양 담당 기관은 지난달 중순쯤 위탁모와 아이를 만나서 점검했을 당시 학대 정황은 없었고 과거 다른 아이들을 맡았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고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장애인을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람들이 붙잡혔다고요? 네, 장애인을 살해해 야산에 안매장한 20, 30대 남성 2명과 이 범행에 가담한 20, 3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지적장애인 30살 남성과 27살 남성, 이 살인 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직저장애인인 25살 여성과 사체유기 혐의로 30살 여성을 각각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시각장애인인 28살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김포시 대곤몇 인근에 안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범행 당시 해당 빌라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난달 20일 승마산에서 나무를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요. 경찰이 이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합숙소를 마련한 뒤 범죄를 꾸미고 또 실행에까지 옮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20대 남녀 6-7명이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며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하면서 지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수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취업을 대가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챘고 이로 인해 5명의 피해자가 1억 4천만 원의 피해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입원 확인서를 써준 병원 관계자 3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인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한 뒤 그 돈을 가로채게 됐습니다.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20대 총책 남성은 전과 27범, 이 대출 사기 등을 주도한 부총책 20대 여성은